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쓴 작가로 제가 쓴 애리조나 답사기. 미국의 서부는 아주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장소를 무척 좋아해 가지고 애리조나 답사기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고 나중에 틈이 나면은 차 몰고 한번 애리조나 일대기를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좀 많습니다. 6편 정도 이제 오늘 응급실이 전시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은 비상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시게 되면 8시 9시 뉴스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 방송됐던 내용이거든요. 보통 개인 유튜브가 아니고 JTBC 환자 둘 중 한 명은 죽습니다. 현역 응급센터 심각한 상황. 어제 저녁 방송입니다. 비상진로 상황 진실은 의료계획안을 뜯어보니 119 구급대원이 제보한 응급실 뺑뺑이 처참 현실. 이런 많은 방송도 진짜 중요한 배후과 진로 붕괴를 전혀 안 다루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너무나 피상적인 겁니다. 119 응급대원 이야기만 듣지 배후 진료과가 지금 무너져 내린 것을 전혀 방송을 안 하는 겁니다. 뇌졸중 의심돼도 출혈 계속돼도 환자 못 받아 MBC 뉴스. 응급실 앞에서 심정지 무력감 토로하는 구급대원 JTBC. MBN 119는 안 받는다는 응급실. 구급차 거부하는 응급실. 전부가 다 119 구급대원 이야기만 소개하는 겁니다. 의사들은 그냥 조용히 사표 내고 사라지는 겁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만 의사들은 힘들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영어 표현을 그냥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사라질 때는 말없이 이런 것처럼. 이게 여러분 어제 저녁에 다 보도된 일부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저녁에 집에 가시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고 실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해를 안 하면은 나중에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JTBC가 방송한 겁니다. 이제 뭐 와가지고 JTBC가 다 여러분들 의사 때리기에 앞장서다가 이제 와가지고 태세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 소방서 구급대원입니다. 환자 문의 좀 드리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사람 많습니다. 응급실 대답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송을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의사들이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취재를 안 하는 겁니다. 참 편리한 언론들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병원 도착 후에 입구에 간호사를 불러서 활력 징후를 측정했고 정상 범위가 나와서 보호자 1명은 줄 서고 보호자 2명과 함께 구급차 탑승해서 1시간 대기했고 그 와중에 심정지가 발생해 차에서 내려서 의료진을 불러오니 바로 CPR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곳이죠. 바로 CPC로 이동됐습니다. 여의사가 왜 심정지 환자 사전 연락 안 하고 왔느냐 해서 1시간 줄 서 있다가 심정지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보호자 2명은 자차로 따라와서 병원에서 기다리다 구급차 안에서 함께 기다렸는데 비좁고 더워서 1시간 동안 제가 앞자리 뒷자리 줄 서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님. 이걸 아마 이제 단톡방 같은 데서 아마 주고받으셨던 모양이죠. 이게 이제 아마 약물 중독 환자 모양입니다.
DI 환자 서울에서는 이제 안 받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전화 돌리도 결국은 환자 보호자가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유독 DI 환자를 끌어한 이유가 뭡니까? 약물 중독 그런 걸 DI라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네. 3차 병원은 2차 병원 가라고 그러고 2차는 3차 가라고 그러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응급실이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2차 진료기간과 3차 진료기간 사이에 전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료 전달 체계 자체가 붕괴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3차 병원에서 왜 안 받겠냐?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고 그것도 있겠지만 배후 진료과에 의사들이 없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만 방송을 내보내면 시민들은 구급차 대원들이 저렇게 애타게 하는데 의사들이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한국의 의료 체제가 지금 거의 붕괴 상태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기자들이 너무나 기계적인 거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그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의 의료 전달 체계가 이런 무너진 겁니다. 한국의 배후 진료과의 의사들이 붕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응급실 의사만 채우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합적 사고가 전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하단에 이 보도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 이름들 119 구급대원을 칭찬하고 의사나 병원을 비난하는데 그중에서 이름들 어떤 의견을 남겼는가 여러분 한 1,000몇백 명 가운데를 한번 쭉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집에서 요양 중인 아버지께서 열이 올랐다가 내려오지 않아서 와상 상태의 환자라 119를 불렀는데 2시간 동안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 안에서 같이 대기하고 전화하는 병원마다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집으로 다시 모셔왔습니다.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 그리고 보호자 모두 못할 짓입니다. 그 좋던 대한민국 의료가 한순간에 한 명의 지도자 때문에 석기 시대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의견 가운데 일반 분들이 뭘 여러분 느꼈는가 하는 개인적 체험을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의료가 거의 붕괴 상태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90대 치매 노인이시고 지난주에 배가 아팠고 어깨가 아프다 등 너무 아파서 119를 불렀는데 구급차 안에서 이것저것 체크해 보니 혈압이나 이런 거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상급 병원 응급실에는 들어갈 수 없고 1차 2차 병원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시간 이상 대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네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검사 장비가 없어 검사를 못하니까 대충 약이나 받아와서 며칠간 복용해 봤으나 호전되지 않아 1차 2차 병원에 응급실 가서 2~3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장출혈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픈 지 4~5일 만에 입원했는데 진짜 현재 의료 사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응급실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자들 이야기 다 들을 필요가 없고 시민들의 체험담을 들으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분이 하도 여러분들 시민들이 의사들을 비난하니까 그동안 의사들이 다 응급 환자를 받아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송 시스템이 생긴 것을 이제 의사들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어떻게 의사를 비난합니까? 공들였던 것들을 내려놓는 일 훨씬 그 이전부터 무기력함은 병원 근무 의사들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끌어온 겁니다. 그런 열악함에도 적응해서 그동안 높은 의료 수준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대해 의사들이 얼마나 그동안 부러져졌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한기로 흘리더니
이제 와서 또 의사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한 분이 항변을 한 겁니다. 한 분이 더 쿡 찍어 가지고 그러면 의과대학 정원 늘리면은 필수과 바이탈 학과 같은 데 가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얼마나 더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해 봐야 못 알아들었으면 더 넣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바이탈과 안 간다는 거죠. 이제는 젊은 의사들은 이제 바이탈과를 안 갈 겁니다. 의사 문제는 아닙니다. 하도 의사한테 이름들 뭐라고 하니까 119 구급대원은 선이고 의사는 악인 것처럼 되니까 필수 진로 의료과의 인력 지원을 안 해주고 대책 없이 2000명 의과대학 정원을 해보니까 모두가 성형이나 피부과 가고 필수 의료과는 계속 망해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파업이 아닌 사직을 했고 필수 진로 의료과를 떠난 겁니다. 파업한 게 아니고 사직을 한 겁니다. 근무 못함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정부는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6개월간 때렸고 제도적으로 필수 진로 의료과의 할당이나 수가 정상화 등과 같은 인센티브 지원 없이는 그냥 2000명 의과대학 정원을 올리게 되면 전부가 다 성형학과 피부과고 미용과 갈 겁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걸 여러분들 이 필수과를 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맡은 임무죠. 의사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나라가 이런 겁니다.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항상 매사를 천수답식으로 운영해 온 거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뭄에 콩나기처럼 드문 겁니다. 원래도 중증 산부인과 소아과 배후 진로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센터는 당연히 진로의사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로 환자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구급대분들이 항상 수고 많으시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항상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잘못이 아니고 의료정책 문제입니다. 의료정책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해결하라고 여러분들 세금으로 밥 먹여주는 데가 보건복지부지 않습니까? 그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여러분들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것이 피상적이라 가지고 눈에 여러분들 응급실에 뺑뺑이가 보이면은 응급대원들이 고생만 한다 이 생각이 이상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배후 진료과가 무너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문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선전선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의 이름 선전선동에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왜 저 문제가 발생하지 이렇게 묻는 경우가 드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는 이미 무너진 상태라 되돌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응급 현장도 소방대원도 사실상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 행정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건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를 악물고 모른 채하고 책임을 회피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끝까지 잡아뗄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된 본인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잡아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제가 예상하는 거하고 윤 대통령이 예상하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방침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정부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빠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쇠로 대응 중입니다. 모르쇠 아니면 거짓말로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걱정됩니다. 걱정되죠. 그래서 방송하는 겁니다. 거짓을 끝까지 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거짓을 끝까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거짓은 결국은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거짓을 터지지 않고 끝까지 은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차이인 겁니다. 인생 간의 차이고 가치관의 차이인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단순한 차이가 아니고 윤 대통령의 가치관과
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한 분은 끝까지 덮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천만에 그건 못 덮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가치관하고 인생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치관과 인생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행위를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의료 사태를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버무려져서 나오는 겁니다.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언행, 말과 행동을 이끄는 나침판이자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럼 어떤 생각하냐. 거짓말 하면은 들통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거짓말을 인풋 투입하게 되면은 아웃풋 산출물은 들통 폐가 망신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가치관이 별로 흐릿한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 거짓말로 하더라도 다음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인간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란 것은 위급 상황이나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간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추진하는 그거를 이끄는 등불이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윤 대통령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뭉개고 가면은 다 덮이고 우리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천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권이 유지가 되게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감각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투영된 겁니다. 저는 거짓은 결국은 들통난다 이야기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큰 거짓은 본인의 폐가망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건이 그냥 가치관의 충돌이고 인생관의 충돌이고 세계관의 충돌인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감각이 아닌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응급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학병원에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는 분들 주치의가 없어 가지고 예전 약 처방 그대로 간호사가 처방만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6개월째 예전 약 처방 그대로 약만 먹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외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계하기에는 의료 사태 이전에 비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가동률이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여러분들 최대 30% 최소 50% 정도밖에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외래 환자 수술 건수 응급실 다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나 조경 장관은 문제없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말이란 것은 굉장히 다르겠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이 응급실이 재난 상황인 겁니다. 재난 상황. 그리고 지금은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막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알겠습니까? 박민수 차관이 가장 잘 알겠습니까? 그분들은 보고만 봤지 그분들은 현장을 가볼 경험도 없고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 8시나 9시에 뉴스들을 자기 관련된 뉴스를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응급실 현장에 있는 전문의들입니다. 이게 마침 어제 대한응급의학의사의 학술대가 어제 열린 겁니다. 8월 30일 날. 권역응급센터 절반이 전문의가 혼자 근무하고 권역응급센터가 아마 100여 군데 정도 되는 모양인데 70% 최소 인력이 미달한 겁니다. 전공의들하고 전문의들이 사표를 내가지고 떠나버려 가지고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최신 이야기를 여기에 회장 이형만 회장 응급의학의사회에 방송 같은 데 나오시더라도 피로가 제가 감지할 정도니까 혼자서 이름도 응급실을 다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이형민 회장 여러분들 이분 주장 가운데 일부를 보도를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응급센터 가지 않더라도 흔히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응급의료 재난 상황이고 최고 위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겁니다. 지금 응급의료 재난 상황, 지금 응급의료 최고 위기 이겁니다. 위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위기 관리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문과 출신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펜대 굴려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위기 상황 아니다. 위기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응급의료 재난 상황, 응급의료 최고 위기. 두 번째, 이대로 가면 추석 응급의료 대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윤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의료 현장에서 위기라고 하는데 굳이 아니라고 길을 막지 말고 현장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현장 이야기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문과 출신들 현장 이야기 좀 들어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과 출신들 사시 출신들 행시 출신들 우리 이과 출신들이 이야기 좀 들어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넷째, 윤 대통령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조사만 했지 살려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환자가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위기가 아니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부 때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문과 출신들이 위기가 아니야. 위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응급센터의 혼자 힘으로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동시에 응급의학회 현직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형민 회장이. 사람들이 현장에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기가 아니냐 이야기죠. 다섯째, 현재 응급의료는 재난 상황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이 붕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다가올 추석 응급의료 대란으로 많은 환자들이 길거리를 헤매다가 사망할 것이며 지치고 탈진한 의료진 이탈로 혼란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전공의 없이 추석을 맞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교수들도 두렵습니다. 전공의 사직 이후 이 정도 난리인데 추석까지 겹치면 더 난리일 것입니다. 엄살 뿌리지 마 이렇게 하겠죠. 여섯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모두 돌아오는 게 해결이라면 해결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입니다. 일곱째, 정부는 응급실 전국의 408구 가운데서 1.6%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08개 가운데서 300곳은 전문의들로만 구성된 응급실로 운영되고 있고 전공의들이 빠진 이후 운영이 마비된 수련병원 응급실은 100개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도가 되는 것은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머지 300여 곳은 원래부터 전공의가 없었습니다. 수련병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비교를 하려면 100군데 중에서 10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겁니다.
현재 응급의료는 재난 상황이고 지난 30년 동안 응급실이 문을 닫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역 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될 중심병원들이 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어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문을 닫은 것과 똑같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려 있어도 기능을 못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왜? 배후 진료과가 이런 붕괴가 됐기 때문에. 셧다운만 문제가 아니고 문은 열었는데 실제로 119 구급대원들의 요청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후과가 무너졌기 때문에. 응급의료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행사책임 면책, 응급환자 강제배정 전면 중단, 119 유료화 즉각 실시, 응급실 전담 전문의 전문과목 표시법 즉각 제정,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등 수용 불가능한 병원에 수술할 환자를 강제 배정하면 응급실 뺑뺑이는 없어지지만 환자는 사망합니다. 과밀화 해결과 취약지 인프라 확정 없이는 어떤 정책도 무의미합니다. 한정적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119를 유료화하고 돈을 물게 하면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병원 전 단계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됩니다. 정부 주장은 어떻게든 응급실을 열어야 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라고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응급실에 일하는 의사들의 전문과목 표시가 반드시 법제화돼야 됩니다.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꼼짝달싹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 요지는 미련하면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골로 갑니다. 상황 판단이 그르치게 되면은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상황은 응급의료 재난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응급의료 최고 위기다. 뭐 다른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여러분 강원도에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해프닝의 이름 핵심이 뭔가 하니까 응급실 전문의가 여러분들 하도 피곤해 가지고 이제 강원대 응급의료실이 일정 시간 동안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진료표를 만들어 가지고 병원 당국에 보고했더니 강원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진료표를 다 고쳐 가지고 풀로 돌리고 이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은 면허 취소 운운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가지고 발칵 뒤집힌 겁니다. 번아웃 호소하는 응급실 교수 강원대 병령 명령하다. 업무 과중에 진로 제한을 요청하자. 여기서 진로 제한이라는 것은 도저히 지금 인력 가지고 응급실을 풀로 가동할 수 없으니까 일정 시간은 응급실을 닫자. 경영진이 전부 다 죽도록 일하고 그거 못 받아들이겠으면은 면허 정지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파문이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순직하라는 이야기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러분 이 한국 문화가 있죠. 보면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억누르는 문화죠.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갑질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문화입니다. 여기가. 물론 후진국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갑질, 사람들이 많이 억눌려 사는 겁니다. 억눌려 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술을 많이 안 마시지만
예전에 이제 회식 같은 거 하게 되면 과음하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가 폭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게 좀 격한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많이 억눌려 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해소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데일리 메디라는 데서 이제 보도를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 보시면은 문구가 이렇게 대학에 썼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대학에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거든요. 이 문구가 응급실 진로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명령, 이런 표현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귀하가 복수의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와 함께 제출한 2024년 9월 근무표에 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조치하실 것을 업무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관청 문구거든요. 대학 병원에서 전문의들에게 여러분들 하달할 수 있는 문건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복수의 응급의학과 소속 의료진이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근무표를 즉시 변경하여 응급의학과 소속 의료진이 연중 응급실에 상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근무표를 작성하여 8월 29일 자정까지 정식 보고 절차를 통해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적더라도 순직해도 좋으니까 그냥 죽도록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걸 대학에 쓰겠습니까? 대학에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관료들이 쓰는 문구는 관청에서 이름들 뭐죠? 민원인을 향해가 쓰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산 겁니다. 금해 업무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병원장은 직권으로 근무를 편성, 근무표를 작성하여 이 근무표를 기하께서 이행하도록 업무 명령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당신들이 풀 근무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당신들 가만 안 두겠다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이런 병원에 있는 같은 병원의 경영청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딱 잡아 떼죠. 한 적이 없다고. 내가 한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했다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대학 내부인이 주고받을 수 있는 문구가 아니고 행정문구입니다. 행정문구. 우리 병원 응급실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의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진료시설로서 귀하 등의 결정으로 진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근로근급법에 따라 각종 처분의 대상이 되며 귀하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축소한 정황이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된다고 하면 각각 귀하를 대상으로는 자격 취소, 면허 자격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를 대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거든요. 대학교에서 대학의 이런 행정직이 대학 교수한테 귀하 등의 결정으로 귀하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축소한 정황이 응급의료의 거부에 해당된다면 각각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게 만일 관청에 썼다고 하면은 진짜 뒤집어질 일인 거죠. 문구가 보통 문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리들만 쓸 수 있는 문구입니다. 어느 관리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대학 구성원이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응급실 진로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명령, 이런 문구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히 행정직이 여러분들 의사한테 같은 대학병원의 의사를 알 건데 그 의사한테 응급실 진로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명령, 이런 문구를 어떻게 씁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비행기 기장도 일정 시간 근무하면 절대 연속 비행 못합니다. 이게 참 미개한 짓입니다. 여기가 북한입니까 쿠바입니까? 이러다가 의사 선생님들 순직이라도 해야 정신 차릴 겁니까? 정신 전혀 못 차리죠. 순직하면 개죽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의사분들이 들으시게 되면은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희생했다 이러면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순직했다 이러면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개죽음 하는 겁니다. 의사가 자기 목숨까지 갈아 넣어서 진로 유지해야 됩니까? 가혹할 만큼 힘든 근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모를 리 없는 병원 측에서 업무 명령을 내렸다는 게 더 천충국입니다. 전문의 5명이 2교대로 당직을 맡아고 있음에도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표현할 수 없으면 분노가 칩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대학에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대학에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분들이 순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죽고 나면 다 자기 손해인 겁니다. 이 나라 이런 국민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하니까 안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죽습니까? 가족들만 여러분들 뭐죠? 생고생을 하는 거죠. 부산대학 여러분들 가로회가 돌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죽을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청년의사 측에서는 복지부가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응급실 업무명령,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절대 그런 일 안 했다고 합니다. 송영조 과장은 협조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내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송영조 과장 이야기도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부의 송영조 응급의료과장은 의료 전문지 청년의사와 통화해서 강원대 병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일부 언론이 보건복지부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 말도 안 됩니다.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일입니다. 강원대 병원이 국립대 병원이다 보니까 복지부가 압박한 것 아니냐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응급실 의료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무 명령을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송영조 응급의료과장이 담당 과장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해명은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스테리입니다. 뭐가 미스테리인가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아닙니까? 행정관료에서나 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대학의 내부 구성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대학의 병원의 행정직들도 응급실 의사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 건데 그럼 누가 썼냐 이야기죠. 강원대 병원장이 답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나라 문화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젖어서 사는데 어마어마하게 억눌리는 문화인 겁니다. 그걸 무덤덤하게 그냥 느끼고 수 없는 사람은 넘어가는데 민감한 사람들은 숨을 쉬기가 힘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갑질인 겁니다. 곳곳에 그런 겁니다. 스포츠계에서 이런 화제가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석구석이 뭔가 하니까 조금이라도 뭡니까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되면 사람을 쥐어짜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실 전문의를 얼마나 졸로 봤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이야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데 아무튼 간에 이 김홍식 원장께서 한 말씀을 하셨네. 죽으면 안 된다고. 과로로 번아웃된 의사에게 계속 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모교 어린 후배 교수가 잦은 당직과 낮근무를 반복하다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런 희생에 대해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현장에 절명하면 재발 방지나 사용자 처벌이나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자신이 아닌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 무리한 진료를 감당하다 절명한 젊은 가장의사에게는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비상진료체제입니까? 의사들은 부당한 압박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무모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번아웃으로 쓰러지면 본인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못할 짓입니까? 스스로 건강부터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이가 좀 드신 현직 의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뭐 그렇게 희생 헌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기 목숨 잃지 않을 정도까지 일을 해야지 그렇게 다르게 하면 개죽음 당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렸을 겁니다. 몸이라는 것이 강철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30대 정도는 모를까 40대 50대만 가더라도 몸에 이상 징후를 느끼지 않습니다. 야간 당직 같은 걸 들면은. 저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지금은 일정 이상 일을 안 하거든요. 좀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하면 다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왜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까? 뭐 출석 의료 대란 무슨 대란 그거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희생 헌신 그거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야기. 목숨을 하나고 그렇게 이러면 해봐야 그 사람을 고마워하느냐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의사분들이나 동료분들이 계시게 되면 몸을 철두철미하여 보호하는 선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뭐 비상사태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뭡니까 비상근무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사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시죠. 대통령은 문제없다.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경 장관은 얼마든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매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세종 충남병원 29일자 기사입니다. 9월 응급실 야간 진료 불가. 이제 사직을 전문의들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일자 아주대 병원 응급실 매주 수요일 휴진 검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 8월 27일 날 7명 전문의 전원 사직 전면 중단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보도입니다. 오늘 보도. 강원도 병원 결국 야간 응급실 폐쇄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권력의 중심 여러분들 응급센터들인 겁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메디칼 타임스에 응급의료 붕괴 도미노 강원대병원 결국 응급실 폐쇄 9월 2일부터 성인 야간 진료는 운영하지 않는다.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응급의료센터 성인 응급 야간 진료 제한 안내.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야간 여러분들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운영하지 않느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병가 등으로 휴직에 들어가면서 3명만 남게 됐는데 3명으로 응급실 당직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3명도 이제 다 떠날 것 같다는 거죠. 강원대병학교 응급의학과의 전공의가 4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4명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3분의 1로 운영을 해온 거죠. 3분의 1로. 3분의 1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그게 이제 업무가 로드가 여러분들 가해지니까 이제 4명이 더 추가적으로 사표를 내버리고 그다음 이제 3명 또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강원도 2차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 현장에 체감하는 의료 공백은 유례 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는 발언에 할 말을 잃었다. 강원대병원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에 따른 여파가 2차 진료기간이 조만간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중증 질환자, 응급환자 등의 피해가 우려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문제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 되면 이제 터져버리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 절대적으로 의료 사태 이후에 전공의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떠난 겁니다. 43%가 떠난 겁니다. 100명 가운데 43명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응급실 전문의 43%가 빠져나갔다. 그 여러분 43% 빠져나가면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의사 1명당 평균 진료 환자 수 증가, 응급의료 과부하, 2024년도 4분기 의료 사태 이전에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가 910명, 지금은 513명, 43%가 빠진 겁니다. 43%가. 그러니까 그래프로 여러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전국 권역응급센터 내 의사 분기별 근무 현황 2024년도 4분기 910명, 붉은색이 전문의, 푸른색이 전공의, 전공의 공백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910명에서 513명이 줄었는데 44%는 전문의가 43% 빠진 것이고 전공의는 거의 뭐죠? 전공의는 거의 제로가 된 겁니다. 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조직을 513명으로 이러면 다 커버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체제라는 것은. 그래도 의료 사태가 지금 비상이 아니다. 의료 붕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뭐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뭐 말문이 막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절반 정도를 전공의들이 커버해야 하네요. 50%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보시면은 전문의 전공의 이탈 현황인데 910명이 43% 감소한 거네요. 절반보다 조금 적게 빠져버린 거네요. 자, 이제 많은 그런 언론사들이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 배후 진료가 붕괴되는 겁니다. 이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방송사 가운데 한 곳에서도 안 다뤘습니다. 이 문제를. 배후 진료가 붕괴된 문제를. 그러니까 참 보면은 취재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건지 119만 이런 보도를 하지
배후 진료과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를 아무리 채워도 응급실 위기가 해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도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오늘 배후 진료과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디칼 타임스의 이지연 기자가 아주 취재를 잘했네요. 응급실 뺑뺑의 근본적 원인은 다른 진료과 배후 진료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사태 이후에 응급실 당직 전공의 공백은 교수 인력의 한계고 그리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사직하는 원인도 배후 진료 붕괴 때문이다. 배후 진료 붕괴가 일어났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한국 의료가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뭐만 초점을 맞추느냐, 언론들은 응급의학과 교수 부족만 이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총체적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A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40대 심근경색 환자,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시술 수술이 가능한 심장내과학원 흉부외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 병원 15군데 전원을 요청했지만 응급시술 수술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고 간신히 서울로 전원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즉시 여러분들 수술 받았으면 살 수가 있었겠죠. 배후 진료과에 심근경색 환자에 대해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뭐 심혈관 관련된 수술하시는 분이 없었던 겁니다. 구로역 작업 차량 충돌 사고 26일이죠. 골절된 50대 남성 환자는 16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로 전원됐지만 대퇴부 골반골 골절 응급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 전문의 부재로 서울연세병원 원탑병원까지 전원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술을 받았다. 응급실 뺑뺑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꼽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핵심은 배후 진로의 붕괴, 배후 진로과가 붕괴가 된 겁니다. 위 사례의 A병원 의료진은 의대 정원 사태 이전에는 전원이 됐을 환자입니다. 의료 현장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배후 진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문제를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 문제만 여러분 취재해서 보도하니까 응급실 의사만 채우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 의사 사직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후 진료 붕괴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배후 진료라 함은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를 말한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응급과의 전문의들은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고 응급처치를 하지만 배후 진료과의 여러분들 사람을 배치했을 때 완전한 여러분들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배후 진료과가 무너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응급처치 외에 최종적인 해답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령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심장내과 혹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해당 환자를 살릴 수 있다. 현재 의료회장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후 진료과 전문의 치료가 위축되면서 결국 환자를 전원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해당 병원에 배후 진료과에 해당 전문의가 없는 겁니다. 왜 배후 진료가 약해졌을까? 지금까지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외에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각 진료과별 당직 전공의를 배정해 진료를 해봤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죠.
이게 2024년 7월입니다. 경상남도 양산 부산대 병원을 보시게 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9분 그리고 응급센터에 탁과가 7명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탁과가 1명밖에 없는 겁니다. 탁과가. 건양대학교는 응급의학과 5명 탁과가 3명이 여러분들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명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보시죠.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 응급실에 정형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내원하면은 당직 중인 해당 과 전공의를 투입해 수술을 진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수에게 응급콜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왔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사태 이후에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교수가 응급실 진료까지 도맡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응급실의 야간에는 해당 전공과의 전공의들이 야간 당직을 써준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나간 겁니다. 교수분들이 응급실까지 커버해야 되는 겁니다. 교수분들이 낮에 여러분들 외래 진료도 해야 되죠. 밤에 여러분 야간 당직까지 있으면 하기 역부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사태 이후에 해당 교수들은 이미 정해진 외래 진료와 예정된 수술만으로 스케줄이 벅차다는 겁니다. 수시로 터지는 응급실 콜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되니까 빅스5 병원조차도 진로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안과수술 불가, 정형외과 응급수술 불가, 교수들이 물리적으로 커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가 빠진 공간이 이렇게 큰 겁니다. 전공의가 빠진 공간이 그래서 이런 전공의가 대학병원의 척추다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야간 당직을 이분들이 다 커버해 줬기 때문에 낮 근무를 마치고 의대 교수들이 집에 귀가를 해서 쉬고 다음날 업무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응급실 콜까지 다 받게 되게 되면은 야간 주간이 범벅이 돼서 이분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진행이 된 겁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과거에는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금기시대에 왔습니다. 최대한 가능하도록 맞추려고 애를 썼지만 의대 정원 사태 이후로는 진로 불가 결정을 내리는 병원이 수두룩합니다. 배후 진료가 붕괴되고 인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병원도 사라지면서 혼자만 버틴다고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43%나 사직을 해버린 겁니다. 병원의 배후 진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응급시간을 지킨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안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의료 현장은 현재 하루하루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 문제없다는 발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지부의 응급실 특별대책 또한 초점이 모두 응급실에만 맞춰진 것을 보면 핵심을 전혀 짚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후 진료 정상화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여러분 이 문제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기자 질문에 여러분 응급실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의료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응급 상황이 여러분들 위기 상황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매일 8시 여러분들 9시 뉴스에서 계속 뉴스를 타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 여러분 정확하게 응급실 여러분들 경상북도에 소재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A씨 인터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다른 병원으로 환자 이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루 평균 1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내원했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잘 관리되는 응급실이었지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응급 중환자들을 받아주는 대학병원이 없어서 몇 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다시 돌아와 본원에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전원을 시킨다고 해서 모두 살 수 있는 보장은 없지만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과 없어서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다른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큰 무력감에 빠져 더는 진료하기가 힘듭니다. 정부가 이런 사태를 숨기는 것은 의과대학 정원이 응급의료 붕괴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 분노와 이것으로 인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이며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조차 흉부 복부 대동맥 응급질환 담낭 담관질환 영유아 장중첩 폐색 사지접합 등의 치료와 기관지 응급 내시경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 간판격에 있는 응급실은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 수술한 기존 환자 유지를 받고 있고 신규 환자나 전원 환자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에 응하는 응급의학과의 전문의는 대도시 응급실의 환자 처리 능력 감소하면서 환자들이 주변 중소도시까지 밀려오거나 응급실 진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종별 상관없이 환자 이송 전원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소도시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차 병원이나 여러분들 환자가 밀려드는 겁니다. 중증 환자들도. 실제 그가 근무하는 응급실은 기존에 관내 환자만 수용하면 됐지만 이제 주변 도시는 물론 경상북도 지역 119까지 본원으로 이송을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내원 환자가 종전 대비 40에서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고 9월 추설 명절이 겹친 다음에 전국 응급실이 연시에 셧다운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맞물려 응급실 전체 진료가 마비된 지가 오래입니다. 추설 명절이 다가온 것도 심히 우려됩니다. 명절 연휴는 평소에도 3배에서 5배 정도 환자가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욱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정된 의료진이 볼 수 있는 환자는 제한되어 있지만 누군가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19 구급대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구급자 안에서 토요를 하더라도 수용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차를 세우고 수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급대원이 배정하는 응급실을 무조건 환자를 밀고 들어가서 수용하라는 말도 안 되고 위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결국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것은 다른 진료과인데 전공이 사직에 이어 교수를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인데 A씨가 근무하는 응급실 역시 기존에 6명이 근무하던 절반이 여러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당장 울산대학병원 응급실만 봐도 원래 13명의 응급실을 지켰지만 이제 교수 4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장은 이들이 몸을 갈아내 일주일 교대 근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태가 6개월째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과 교수도 마찬가지면 이들이 없는데 해당 과 진료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든 진료과가 연계되어 응급의료가 마비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학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를 전원받지 못합니다. 당장 대구 지역 5개 대학병원의 평일 낮 시간대 상황만 봐도 가장 환자를 잘 받는 시간대입니다. 대부분 응급 중환자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니 전국 응급실 1.2%만 일시로 제한이네 거짓말로 눈 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계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최소 2, 3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근거 없이 밀어붙인 악법과 조항들, 비과학적으로 산정된 의과대학 정원만이라도 조속히 파기해야 됩니다. 함께 피술 의료 분야들이 소송 위험에 최대한 벗어나게 하고 저평가된 수가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소송을 너무 남발하고 배상액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는 미국의 20분의 1 수준으로 강제놓고 배상액은 그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진로비가 2만인데 사람이 잘못되어도 17억을 배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30년간 원가 60에서 80% 수준밖에 안 되는 수가를 현실화해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돈이 듭니다. 좋은 약과 좋은 기구 양질의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많은 의료보험을 내는 것을 감내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싸고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좋은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못 덮습니다. 이거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 반복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덮습니다. 이거를 덮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듯한 현실의식을 정부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감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전부 여러분이 남긴 주장을 여러분 다 보고 이거는 반드시 한 번 더 공유하고 제가 논평을 좀 해야겠다.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 골라가지고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의료제도는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OECD 대비해서 의사수가 적습니다. 의사수가 적고 그러나 인구 밀도당 의사수는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 의사수가 적은데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어떻게 이런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느냐. 의사들이 몸으로 때운 겁니다. 수가가 낮기 때문에 개원이들은 진로를 더 많이 본 겁니다. 3배 정도 여러분들 OECD 의사들보다 환자를 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저렴하고 양질의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는 우수한 인재들이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그 양반들이 개원이로 나와서 몸으로 때운 겁니다. 더 많이 진로를 한 것이고. 그럼 봉직이들은 어떠냐.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수준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례적일 정도로 병원당 의사 수가 적습니다. 고용한 사람이. 의사 1인당 담당 병상 수가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봉직이나 개원이나 모두 다 몸으로 띄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의료비 지출의 총액 토탈 코스트 TC는 뭐에 곱신고 하니까 P 곱하기 Q입니다. P는 플라이스 수가 곱하기 진로 횟수입니다. 수가 곱하기 진로 횟수 곱하기 의사 수겠죠. 의사 수는 작은데 의료 단가는 낮고 진로 횟수를 높여 가지고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서비스가
독특한 서비스가 돼 가지고 의사 수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 수를 항상 적정 수준 이하로 여러분들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여러분들 1955년에 외과 의사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또 현직 의사가 한 번 정도 더 동의를 한 겁니다. 한국 의사들이 3배 정도 더 진료를 했다고요? 박리담회한 건 맞습니다. 수가가 낮기 때문에 몸으로 더 떼온 겁니다. 한국이 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낮은 의료 수가를 유지했던 핵심은 의사 수가 적더라도 박리담회 진료 횟수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멍청하면은 다른 나라를 항상 여러분 부러워하고 본받습니다. 자기 사정을 잘 모르는 거죠. 멍청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다른 겁니다. 한국은 그래서 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의사 수가 작지만 의사들을 가동을 높인 겁니다. 그동안 저수가를 버텨온 한국 의료의 핵심은 의사 수가 적다는 점, 저수가를 유지하려면 박리담회 의사가 소수야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해온 겁니다. 이게 한국의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랬냐. 하도 이런 윤 대통령이 OECD 해가지고 OECD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너무 적은 겁니다. 아니 왜 이렇지? 의사 1인당 담당 병상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의사를 막 돌렸구나. 적은 의사를. 그게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래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가는 낮은데 의사 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의사들이 경영이 유지가 안 되겠죠. 시장에서 엑시트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가 여러분들 하락하겠죠. 국민들한테 항상 바로 피부로 오는 것은 늘어난 10,000명 이상의 의사를 더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것은 하성 사람들이 지불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지불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10,000명의 의사가 만들어내는 그 소위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한민국 교육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여러분들 싸진다는 생각만 하지 의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이 이런 폭증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P 곱하기 Q 곱하기 T입니다. T, N number 숫자 수가 낮은 수가 곱하기 많은 치료 곱하기 의사 수 이게 토탈 코스트 건강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 전공의를 PA 간호사 진로지원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공의를 육성해 가지고 전문의를 만들어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교육이 임상도 하지만 교육 연구를 함께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나이 든 교수가 은퇴하면 그다음 수술은 누가 해 줍니까? PA 간호사가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보조하던 송기술로 전문 영역을 담당할 수는 없는 거죠. 의학과 간호학은 그 대상은 같은데 환자인데 배우는 과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분들은 숙련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숙련도 같은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여러분들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장의 요지는 전공의가 애를 많이 먹이면은 전공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련 체계에 대한 무지하고 의료 체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간호사가 어떻게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전공의는 의과대학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전공의 1년에 4년 동안 먼저 경험한 선백에서 도제식의 교육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펠로 전임의가 되는데 그런 것을 모두 취소하고 의사가 되면 그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의학 드라마 소설을 읽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정말 고됩니다. 의과교육이 굉장히 빡세지 않습니까?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도 소득의 10% 정도가 의료보험료인데 국민들을 일해서 의료보험료만 부담하다가 죽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 외에 건강에 여러분들 무슨 촉진하겠어 나가는 돈 다 줄이고 자원 배분을 좀 효율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놈이 먹고 저놈이 먹는 거 좀 줄이고 무슨 돈이 있어 이런 심사평가원이 1300억짜리 여러분들 연수원을 짓습니까? 돈이 남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 돈을 전부가 다 빨대를 이름 들이대고 먹는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케어레가 여러분들 뭐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빨아먹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나라에 돈이 있는데 다 헛짓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힘든데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포켓가 얇아지게 되는데 더 이상 보험료를 더 많이 어떻게 내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크게 늘어나기 힘들다 이야기죠.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자기 살 길을 다른 데 찾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상황은 나아질 수가 없고 다음에 여름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제 판단은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가고 다음 정부가 등장한 사람들은 주로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교육, 기본금융, 기본의료 의사 함께 돌아갈 몫이 커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상황이 대통령 국정브리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바뀔 상황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붕괴는 기정사실이고 이제는 붕괴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는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을 다친 건데 이게 얼마나 갈지 가늠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갈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예과 2년 본과 4년 전공의 여름 4년 전부가 다 알아버린 거 아닙니까?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수가 체계하고 이번에 뭐 필수가 이런 수가를 좀 올린다고 하는데 한번 야단을 제가 이름 올려놓으면 또 물가가 여러분들 계속 올라갈 거니까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조정 크게 한번 해줄 거 아닙니까? 필수 의료과가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의료소송은 여러분들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는데 그동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바이돌풍에 처해 가지고 돈이 안 되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걸 완전히 없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바이탈과를 여러분들이 유인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겠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력이 있냐. 여력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민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일을 한국 사회가 척척 알아서 하겠냐. 현재 한국 사회는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들 많이 상실했고 그다음에 이런 법적 카르텔 보셨지 않습니까? 변호사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시장이 이런 황금시장과 같은데 그걸 그냥 놓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지금 뭐 나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만 고민하는 사람이 덕실덕실하지 않습니까? 터질 때가 이런 돈을 빼먹겠죠. 여기 이제 한 분은 더 직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의료는 붕괴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원점 재검토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올까요? 너무 늦었습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정부 관리들은 마음이 상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기용 씨나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들은 무형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죠. 정의로움, 아름다움, 훌륭함, 소명의식, 사명감, 열정, 희생, 헌신 이런 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거죠. 그걸 전부 다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안 들어옵니다. 바이탈과 안 해요. 당신들이 죽든 살든 건 당신 문제지 내가 알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돌아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긍휼과 연민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원점 재검토 하더라도 이미 의과대학 정원은 확정된 것이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공공의대 만들고 전남도 의대 만들고 뭐 그다음에 공공의료원 만들겠죠. 아무도 안 가는 의료원들. 이런 상황에 돈벌레 낙수의사로 손가락질 받으며 최소 시급도 받지 못하며 4, 5년 주 80시간 100시간 야간 당직에 34시간 연속 근무에 소송위원까지 무릅쓰고 게다가 군의관 공고에 38개월 보내면 누가 전문의 되려고 투자하겠냐. 여러분 이번에 정부도 밉지만 전문의에 투자해야 될 값어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번에 떠난 것은. 전문의 값어치를 복원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겁니다. 현재 전공이 고연차분들 1, 2년만 더 견디자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하 사람들은 그냥 매몰 비용이다 좋은 경험했다 하고 포기하겠죠. 여기 국민연금만큼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정교하게 의사들과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야 할 일을 정말 무자비하게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은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붕괴라는 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전문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1955년에 외과의사원의 말씀입니다. 응급실이 곧 완전히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3차 진료기관이 모두 문을 닫으면 다음에 2차에 중환자가 밀려 닥치기 때문에 대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2차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응급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현직 의사가 여러분들 내린 준엄한 경고인 겁니다. 의료 시스템이 생태계가 돼가지고 톱니처럼 연결해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어설프게 무리하게 여러분들 손을 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국민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고 왜 여러분들 윤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냐 이런 정도 생각할 겁니다. 대중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본인 문제 아니면 끝까지 뭐죠? 모르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될 때 아이고 이렇게 하죠. 계속하는 얘기지만 상황 모면을 위한 아무 말 대잔치를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도 않고 뭐 그런 겁니다. 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적대시하고 싸워서 뭘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수신도 안 되고 제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멋대로 이런 만드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 여러분들 문자 남긴 거 보세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제가 뭐 별로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게 교양 있는 사람이 남길 이야기인 겁니까? 온 나라를 여러분들 어지럽게 하고 그냥 특별히 배움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센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꼭 그거를 여러분들 부속실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됩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기 KR이 뭐 의료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슨 정치를 그 사람들이 차려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봉급 올려달라고 해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인들이 무슨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의료인 가운데 지금 일을 안 한 사람이 전공의들이라면 전공의들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KR님 같은 경우는 전공의들 사표 안 내겠습니까? 전공의 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지. 전공의들이 뭐 봉급 올려달라고 했으면 뭘 해달라고 했습니까? 전공의들이 봉급 올려달라고 안 했잖아요. 의사가 전공이든 인턴이든 왜 의사인고 하면은 현장에서 판단하고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11년 동안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서 받는 거죠. 나는 이게 뭔지 이해하는 거죠. 판단하고 추론하고 이해하는 거죠.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실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온 나라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이 119 구급대만 여러분들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배후과 위기를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남 이승만이 얼마나 이런 대단한 사람인지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민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교육을 70년 정도 여러분들 현대 교육을 받았는데 추론 능력이 꽝인 겁니다. 구급실이 여러분 구급대원이 전화를 저렇게 해도 병원에 다 거부한다. 의사들 나쁜 놈이네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왜 의사들이 거부할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이까지 생각이 안 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추론 이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제잘난 맛이 사는 겁니다. 그냥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11년 동안 사람들을 여러분들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판단 추론 이해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똑똑한 양반들을 그냥 트레이닝을 시켜 더 똑똑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평균 수명도 여러분 높이고 영아 사망률을 낮추고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저도 이번에 다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의대 공부가 진짜 빡세구나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번에 커리큘럼을 보고 한 학년에 몇 과목을 듣는 거 보고 데이트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빡세게 한 6년을 보내는 걸 보고 보시죠. 물론 이런 판단 능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PA 간호사가 하겠다 하면 절대 못합니다. PA 간호사 10,000명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무엇을 판단 진단 추론 이해하게 트레이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은 의대를 다녀야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아까 할 겁니다. 뭐 의사들의 기득권이네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판단 진단 추론 이해하는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 여러분들 빡세게 한번 돌려야 이러면 그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련 과정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을 한 사람이 2시간 3시간 이끄는 것이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수십 년간 글을 쓰고 뭡니까 분석을 하고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방송을 2~3시간 정도 혼자서 다 여러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해 봤으니 아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먼저 PA 간호사 중심의 병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공의를 대체하는 병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한 수준 정도를 믿고 사는 겁니다. 누구를 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업무가 다른 겁니다. 단순히 특정 분야에 오래 보고 숙련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끄리낌 없이 공무원이 이러는 게 태형 중의 태형입니다. 과학은 직관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계속 직관대로 행동한 게 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은 근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것이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태도가. 대통령도 원래 의료 문제를 아셨던 분도 아니고 저도 의료 문제를 알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의료 서비스 이름들 특성이 뭐냐 이런 걸 추적하면서 문제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장악한 사람들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입에서 전공의 영역을 뭡니까 PA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투의 이야기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왜 나오겠습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훈련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분들은 비난하기에 앞서 가지고 본인이 부족함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 공병원한 사람이 이 여러분들 의료 주제를 이렇게 열심히 다루느냐.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까? 왜 선거 부정 문제를 4년간 다루느냐.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자식들하고 뭡니까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배울 수밖에. 세상에 가장 우둔한 사람이 당하고 난 다음에 배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55년 외과 의사분이십니다. 간호사는 해부학과 병리학 정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 보조인은 해부학, 그다음 의사가 배우는 과목은 진단학, 그다음에 일반 원리 같은 거 다 여러분 커리큘럼 성대 커리큘럼 한번 여러분 공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과목이 다르다는 거죠. PA 간호사법은 PA 간호사를 만들어서 간호사의 업무 영역으로 인해서 그 업무 영역의 사람은 간호사로 대체되며 그 업무의 인간은 없어지게 되고 그 업무 영역 중에 전공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문의가 될 전공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빅5 등 극히 일부만 전공의만 나오게 되고 앞으로 전문의는 극소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거의 멸종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분 말씀은 윤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공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지 않냐. 그래서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PA 간호사를 지금 법제화시킨 건데 그럼 PA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에 전공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공의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는 거다. 그럼 전문의가 어디서 나올 거고 빅5 정도는 나오겠지. 그럼 그걸로 충분하냐 대한민국에. 턱없이 부족한 거지. 그럼 수술 못 받는 사람이 수없이 나온다는 거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국 의료계에는 정부의 명령 잘 듣지 않는 전공의들의 직을 아예 제외해버리거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겠다는 의도가 뚜렷이 보입니다. 간호사법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냐는 두고 봐야겠지만 앞으로 한국에는 각 임상과의 전문의 씨가 많을 것입니다. 대학병원은 원래 의사를 키워내는 의사 양성교육병원입니다. 이런 교육을 대학병원을 하지 않으면 대학병원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냥 일반 종합병원과 같고 교수도 더 이상 교수가 아닙니다. 그냥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 불과하지. 대학병원이 임상, 연구, 교육 계속해서 한 사회에 의사가 양질의 의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교육하고 육성해서 배출한 것이 대학병원의 큰 임무지 않습니까? PA 간호사법은 전공의를 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법입니다. 돌아와도 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앞으로 전문의가 단종될 겁니다. 민주당도 국힘당도 모두 다 진실이나 진리나 정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뭐 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과 의사분께서 꾸짖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의료 부분 특집 앞에 경제 문제 외에 의료 부분 특집을 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그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제가 쓴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19세기 후반 뭐 여러분이 잘 아신 알렌 뭐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남긴 것을 아마 주요 미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다뤄졌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의 서부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애리조나 주의 주요 그런 장소들을 직접 찾아본 그런 답사 형식의 글입니다. 시각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책은 제가 집필하지 않았지만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아주 훌륭한 기독교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쓴 세계 역사책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여러분 잘 지내시고 또 내일 일요일 아침에 어김없이 좋은 콘텐츠 여러분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